다락방에 숨겨진 삶의 보물들, 첫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윤은주입니다. 살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랑을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갖고 싶어해요.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자꾸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긴 해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오늘의 사랑 이야기는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닙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아, 이런 사랑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책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첫 장에 나와 있는 그 연금술사 파라길수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더욱더 위대하다. 자, 이 이야기는 한번 좀 곱씹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좀 더 위대해진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책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하나인 향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심포지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제로 에로스에 대하여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죠. 이 향연의 배경은 BC 416년에 비극 경연에서 아가톤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우승 기념으로 자축연을 벌이죠. 그 자축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또 다시 듣고 해서 전해지는 형식, 일종의 구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데모스, 아가톤, 파이드로스 이렇게 얘기하시면 소크라테스 말고 난 아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아리스토파네스 오늘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뭐 들어보시면 대충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람은 솔직히는 소크라테스 한 명이면 되겠죠.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다방에 가서 다방이라고 하면 안 되나?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를 생각하시면 딱 그게 향연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생활의 이야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나눈 이야기이다 보니 어젯밤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낯간지러울 것이고 그나마 좀 재밌는 주제를 찾다 보니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에로스, 사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에로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향연에는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에로스의 탄생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태어났다. 최초의 신이다라는 의미의 에로스예요. 이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관계가 문제인데요.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빈곤과 가난의 여신 페니아와 풍요의 신 포로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향연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세 번째 탄생 설화에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석자들이 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번 강연에서는 3사람의 이야기만을 압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파이드로스입니다. 파이드로스의 이야기는 에로스의 탄생 설화 중에 첫 번째, 스스로 태어난 신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로스가 신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또 살아있든 죽은 후에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덕과 행복을 얻는 일과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자라고 말이네 라고 파이드로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신이라는 의미죠. 그만큼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존경받을 만한 에로스의 방식을 파이드로스가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소년애라고 하는 겁니다. 소년애를 잘못 생각하시면 동성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에서는 학교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가 홈스쿨링 혹은 과외 이렇게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붙는데 좋은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제자들을 뽑을 때 실력이 좋은 제자들도 뽑지만 잘생긴 제자들도 뽑아요. 그래서 잘생기고 능력 있는 제자들을 뽑아서 옆에 두고서 공부도 가르치고 일상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이 많은 스승이 어린 제자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형태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영화 트로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와 파트클로스와 그리고 헥토르 이야기예요.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사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라고도 얘기하는데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이죠.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너무너무 슬퍼했던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와 긴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 세 사람의 관계, 죽음까지 불사하는 전쟁을 벌일 만큼의 이것이 바로 소년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에로스에서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소년애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정 혹은 친애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파우사니아스로부터 나옵니다. 에로스의 탄생설화 중에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미의 여신이죠. 그리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문제는 이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아레스가 아니라 대장장이 실인 헤파이토스라는 거죠.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제목이 아주 묘하죠.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미래 현장을 급습하는 헤파이토스. 네, 아프로디테가 아레스와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바람난 사이에 바로 에로스가 태어나게 되죠. 중요한 건 아프로디테가 바람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의 여신이란 아프로디테의 이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판데모스 아프로디테, 우라니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요. 판데모스 아프로디테는 범속한 사랑, 육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반면에 우라니아 아프로디테는 천상의 사랑입니다. 정신적 사랑이기도 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하자면 사랑에도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름답고 올바르게 행해지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올바르지 않게 행해지면 추한 것이 된다는 말이네. 사랑하는 일도 바로 이러하여 그래서 에로스 일반이 다 아름답다거나 찬미받을 만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에로스만 그러하네. 왜 남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 좀 헷갈려요 이게.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사랑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에로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힘은 바로 에로스의 어머니였던 아프로디테의 모습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랑이란 천상의 사랑처럼 늘 아름답고 순결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란 뜻이기도 해요.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각자의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죠. 다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참 아름다운 사랑이었어.
누가 봤을 때, 아, 그 사람 그래도 좀 아름다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에로스의 탄생 설화 중에 페니아와 포로스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아프로디테 탄생 축일이었었어요. 빈곤의 여신인 페니아가 자신의 빈곤함과 가난함이 너무 괴로웠었어요. 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빈곤과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탄생일 축제 때 여기저기를 쏘다닙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나 없나. 그때 눈에 띈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풍요와 충족의 신 포로스였어요. 그리고 그 잠든 포로스를 덮쳐서, 이게 덮친다는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난 아들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엄마는 빈곤과 가난의 신이고 아빠는 풍요와 충족의 신이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다 닮지요. 반반씩.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어머니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늘 결핍과 함께 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버지를 닮아서 아름다운 것들과 좋은 것들을 얻을 계책을 꾸밉니다. 용감하고 당차고 맹렬하며 늘 뭔가 수를 짜내는 능란한 사냥꾼이죠. 분별을 욕망하고 그걸 얻을 기략이 풍부합니다. 전생에 걸쳐 지혜를 사랑하며 능란한 마법사요, 주술사요, 소피스트입니다. 뒤에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결핍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풍요로움, 좋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풍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깨질까봐 불안하고 뭔가 더 채워줄 게 없을까 하고 나의 빈곤함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채워주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것들로 상대를 채워주는 것,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도 이 페니아와 포로스의 이야기가 사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긴 하는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 디오티마라고 하는 어떤 여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좀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자기 얘기는 잘 안 해요. 남의 얘기에 말꼬리를 붙잡고서 왜 그런지를 자꾸 물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소크라테스 당신은 왜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까? 라고 지인들이 마구 핀잔을 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바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뭔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가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말꼬리 잡는 방식처럼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문구는 조금 어려울 듯 싶으나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관심이 있고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관심이 가고 없으니까 채우고 싶은 거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채우고 싶어 하는 게 돈이긴 해요. 왜냐, 늘 내 곳간은 비어 있으니까. 돈이 풍족한 사람들은 돈 생각 안 하죠. 근데 이제 돈이라고 얘기하면 아우 무슨 저런 세속적인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돈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창피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제 돈의 문제는 좀 접어두고 뭔가 나에게 결핍된 게 없을까를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 결핍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최고로 뭘 쳤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칩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 속하는데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들에 관한 사랑이죠.
그래서 에로스는 필연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것과 무지한 것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욕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면서 지혜를 채워나가는 거죠. 다만 문제는 지혜란 완전하게 100% 충족되지 않는, 충전되지 않는 거라는 게 사실 문제죠. 아마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혜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왜 지혜를 사랑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지혜가 나한테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지죠.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라고 전해지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자주 찾는 신전에 붙어있던 명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알까? 무엇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될까? 소크라테스는 그걸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이거였었죠.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며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자세이다. 우리는 아는 척 잘해요. 그래서 누군가 뭘 물어보면은 아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죠. 반면에 모르는 척도 잘해요.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눈 마주치면은 고개를 돌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는 게 무엇일까? 정말로 모르는 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는 것, 잘 아는 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죠. 잘 모르는 것, 그것을 이제 알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모르는 것들, 이런 걸 되게 그냥 크게 하나로 묶어서 이 향연이라는 책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기에서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소피아. 사람들 이름이기도 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혜를 삼았던 이유는 우리가 지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혜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소피아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뒤에 있는 게 바로 소피아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필리아는 사랑입니다. 필로소피, 철학이란 단어는 필리아, 사랑과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 혹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실 필로소피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애지학 이렇게 가야 돼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근데 이제 철학이란 단어는 밝을 철자를 써서 학문을 밝히는 것, 일본어 번역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고 학문을 밝힌다, 학문의 기본이다라는 의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씩 애지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애지학의 지가 단순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란 그냥 사물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철학하면서 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겨진 보물들 가운데 하나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리고 항상 방향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근데 그러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시간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사랑하는 대상을 찾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고전의 책을 제가 2권을 썼는데요. 사실 향연이라는 책은 굉장히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이 책을 선택한 거는 직접 전공하시는 분이 원어를 옮긴 것이라서 해놨고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뭐 많이들 읽히는 책이니까 2권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린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랑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